11,146명.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좌석이 299석입니다. 11,146명이면 그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고도 33번을 더 채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1619년 3월 만주 벌판에서 단 나흘 만에 죽은 조선 군인의 수입니다. 12,852명이 압록강을 건넜고 살아서 돌아온 건 2,706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을 전쟁터로 보낸 왕이 있습니다. 보내놓고 동시에 적국이랑 가죽 장사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그 적과 무역을 하는 왕이요. 보통이라면 이런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비겁쟁이, 배신자, 혹은 미치광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왕을 끌어내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왕이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9번 찍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그 장면 말입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9번이요. 광해군을 쫓아낸 자들의 성적표가 그겁니다. 그러면 쫓겨난 쪽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10,000명을 보내면서 동시에 적과 거래한 그 판단. 지금 말로 하면 이건 실리 외교입니다. 400년 전에 이미. 그런데요. 이 왕이 만약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미국이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서한을 보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을 미끼로 손짓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이 시대의 말입니다. 400년 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그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역사가 패주라고 부른 이 사람이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남으실 겁니다. 폐위된 왕이 정말 최고의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눌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조선의 왕을 현대에 데려오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한 번이면 광해군이 외교부 장관 면접에 합격할 수 있고 댓글 하나면 광해군에게 첫 번째 외교 미션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광해군.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 쫓겨난 왕. 교과서에서 배운 광해군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머니 뻘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두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왕. 궁궐을 짓겠다고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짠 왕.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왕의 이름도 받지 못한 왕. 폐모살제. 이 네 글자가 광해군을 400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잠깐 이 단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폐모. 어머니를 폐하다.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것을 말합니다. 살제. 동생을 죽이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바로 이 네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글자 때문에 광해군은 400년 동안 폐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1623년 3월 13일. 그날의 새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창덕궁은 어두웠습니다. 3월 초순, 새벽 공기는 아직 매서웠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군화 소리가 돌바닥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서인 세력의 핵심, 김류, 이귀, 신경진.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수비 병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장악됐습니다. 광해군은 상황을 파악하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지만 곧 발각됐습니다. 새벽에 쫓겨나서 아침이 오기도 전에 붙잡힌 겁니다. 그날로 왕위를 잃었습니다. 48세, 재위 15년, 새 왕이 들어섰습니다. 인조. 그가 내건 기치는 명확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오랑캐를 배척한다. 친명배금.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 비겁하고 불충했다는 겁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상국이자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은인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눈을 맞추다니. 이게 반정의 두 번째 명분이었습니다. 폐모살제가 도덕적 명분이었다면 중립외교 비판은 정치적 명분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이왕은 안 된다고 들이민 거죠. 그래서 인조는 똑바로 했습니다. 친명배금, 원칙대로 명나라를 높이 받들고 후금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의 결과가 뭐였느냐.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쳤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습니다. 겨우 형제의 맹약을 맺고 물러나게 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9년 뒤 1636년 병자호란. 이번엔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45일을 버텼습니다. 45일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 남한산성 안에서 식량은 떨어지고 추위에 병사들이 쓰러지고 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45일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삼전도, 한강 남쪽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입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왕 인조가 남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의 용포가 아닙니다. 남색 옷은 죄인의 복색입니다. 성문을 나섰습니다. 청태종이 앉아있는 수왕단까지 걸어갔습니다. 흙길 위에서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0우고두 절하고 이마를 땅에 찍고 일어나고 다시 절하고 이마를 땅에 찍고 이걸 9번 반복합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피가 배어났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9번입니다. 그걸 청나라 군사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광해군을 쫓아낸 사람들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광해군이 착한 왕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목대비를 유폐한 건 사실이고 영창대군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궁궐공사에 민력을 동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광해군이 폐주가 된 이유와 광해군이 폐주여야만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폐모살제는 분명 도덕적 흠결입니다. 그건 변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흠결을 명분으로 왕을 갈아치운 사람들이 만든 결과가 나라를 2번 뺏길 뻔한 전쟁과 임금의 굴욕이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합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린 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광해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8살에 전쟁터로 내몰린 왕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1575년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공빈 김씨, 정실이 아닌 후궁의 소생, 즉 서자였습니다. 조선에서 서자로 태어난다는 건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자가 있는 한 서자는 왕위 계승 순서에서 밀립니다. 적어도 평시에는요. 그런데 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보름도 안 돼서 한양이 뚫렸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개성, 평양, 그리고 끝내 의주까지. 국경선 바로 앞입니다. 등 뒤에는 압록강, 그 너머는 명나라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선조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분조, 왕이 이끄는 본조와 세자가 이끄는 분조로 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자에게 나라의 반을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세자가 광해군이었습니다. 나이 18살. 18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 준비할 나이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라 절반의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보고만 받은 게 아닙니다. 광해군은 7개월 동안 직접 전선을 돌았습니다.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를 오갔습니다. 의병을 모았습니다. 흩어진 관군을 수습했습니다.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관할을 찾아다녔습니다. 7개월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조선의 도로 사정입니다. 포장도로 같은 건 없습니다. 비 오면 진흙탕이 되는 흙길, 산 넘고 강 건너는 험로입니다. 거기에 전쟁 중입니다. 왜군이 돌아다니는 땅 위를 18살짜리 왕자가 7개월간 이동한 겁니다. 호위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풀죽으로 끼니를 때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조 활동이 전세 역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선조가 의주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을 때 광해군이 전선을 돌며 군심을 수습한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왕은 도망갔는데 세자는 남아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험이 광해군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8살에 전쟁을 직접 겪은 왕자는 전쟁이 뭔지 아는 왕이 됩니다. 전쟁이 뭔지 아는 왕은 전쟁을 피하는 법을 고민합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원칙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피 냄새를 직접 맡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 감각입니다. 훗날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이해하려면 이 7개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조 7개월이 없었다면 광해군의 중립 외교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1608년 왕위에 오른 뒤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는 데 집중합니다. 먼저 대동법, 1608년 경기도의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대동법이 뭐냐면요. 조선에서는 원래 백성들이 세금을 지역 특산물로 냈습니다. 곡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은 생선을, 산간 지역은 꿀이나 약재를 바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이걸 악용한 겁니다. 특산물의 품질이 안 맞는다. 양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박납이라는 중간 착취 구조까지 끼어들어서 백성들은 세금의 몇 배를 물어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걸 쌀로 통일했습니다. 뭘 내든 쌀로 내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조선 세금 제도의 혁명이었습니다. 중간 착취 구조를 뿌리째 잘라낸 거니까요. 다음 동의보감 1613년에 간행됩니다. 허준이 쓴 이 책은 사실 광해군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허준은 선조 때부터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사망한 뒤 허준은 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갔습니다. 의관이
조선이 왕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선에서 유배는 사실상 사회적 사망입니다. 유배지에서 책을 완성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이 허준을 불러들입니다. 유배에서 풀어주고 동의보감 완성을 명합니다. 내의원에 다시 배치하고 집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25권 분량의 동양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조선의 약제, 중국의 의학이론, 민간요법까지 총망라한 책입니다. 이 책은 400년 뒤인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조선에서 나온 의학서 중 유일하게 세계가 인정한 책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에서 백성을 살리는 책을 만든 겁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의 바른 연고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전 사업을 실시해 전쟁 후 엉망이 된 호적과 토지대장을 정리했고 불탄 창덕궁을 중건했으며 경덕궁과 인경궁도 새로 지었습니다. 전쟁 후 복구에 이 정도로 집중한 왕이 조선 역사에 또 있느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도 대단하지만 세종은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업적보다 광해군을 광해군답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외교입니다. 1만 3천 명을 보내면서 진짜로 알아서 하라고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사르후 전투, 1619년 3월, 동아시아 역사의 변곡점이 된 전투입니다.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초, 만주에서 여진족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여진 부족들을 하나하나 통합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합니다. 후금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명나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변방의 작은 부족이 아니라 진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명예 판단은 이랬습니다. 지금 안 꺾으면 나중에 못 꺾는다. 예방전쟁을 결심합니다. 10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명군 8만 8천, 조선군 1만 3천, 예허부족군 2천. 작전은 이랬습니다. 이 대군을 네 갈래북로, 서로 남로, 동로로 나눠서 후금의 수도 허투알라를 사방에서 동시에 조이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포위 선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요청이라는 말은 좀 순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칙서가 내려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원군을 보내줬다. 이번에는 너희가 도와라. 이 논리였습니다. 광해군의 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선택지 A. 명나라에 안 보냅니다 한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나라가 됩니다. 명이 화나면 조선을 직접 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음에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안 도와줬잖아 라며 외면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B.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을 전력으로 친다. 그러면 후금이 이길 경우 조선은 후금의 확실한 적이 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패전한 뒤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력을 다해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보내도 위험하고 안 보내도 위험한 자리. 광해군은 보냅니다. 1만 3천 명. 도원수 강옥립에게 이 군대를 맡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보내면서 몇 가지 장치를 합니다. 첫째, 조선군을 명나라 장수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원수 강옥립의 독자 지휘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우리 군대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조선군을 네 갈래 중 동로군에 배치하게 했습니다. 동로군은 네 갈래 중 가장 늦게 출발하는 부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세 부대가 먼저 후금과 충돌하게 되는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겠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셋째, 출병 직전에도 후금과의 초피 교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초피는 단비가죽입니다. 후금의 주요 교역품이었습니다. 적국에 군대를 보내면서 그 적국과 가죽 장사를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밀지설,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명나라를 지원하되 전세를 보아 후금과 싸우지 말고 상황을 봐서 화해하라. 이 밀지가 정말 존재했느냐? 학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론의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청태종실록 등에 광해군이 사전에 투항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회령부사 한명련을 통해 누르하치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명군의 진 뒤에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실제로 전달됐습니다. 누르하치의 차관 쇼롱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강옥립도 출정 도중 배동 관령에서 호역 하세국을 후금의 수도 허투알라로 보냅니다. 전한 내용은 같았습니다. 조선은 후금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이번 출병은 명나라의 재촉 때문이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도 조선군 좌영과 우영이 전멸한 뒤 후금의 아이신기호로 다이샨이 조선군 중영에 통사를 요구했을 때 강옥립은 통역관 황현애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부득이해서 온 것이다. 후금 측도 이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거 조선의 번호들을 보내어 조선의 뜻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밀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출병 전에도 출병 중에도 전투 현장에
입장에서도 우리는 부득이하게 온 것이다. 그런데 부정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밀지설의 직접적 근거는 인조 반정 당시 서인 세력이 반정의 명분으로 끌어들인 것이 유일합니다. 광해군이 적에게 항복하라는 밀지를 내렸다는 주장이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쓰였다는 거죠. 편향성으로 비판받는 광해군 일기조차 항복하라는 밀지를 교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인조 정권 하에서 편찬된, 말하자면 광해군에게 가장 불리하게 쓰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밀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박이 하나 있습니다. 김응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르후 전투에서 조선군 좌영을 지휘한 장수입니다. 김응하는 후금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항복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정말 싸우지 말라는 밀지를 내렸다면 왜 김응하는 끝까지 싸웠을까요? 도원수 강옥립에게 밀지가 전해졌다면 좌영장 김응하에게도 전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응하는 밀지를 받지 못한 것처럼 싸웠습니다. 파병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거의 9,000명에 가까운 병사가 전사할 때까지 항전했습니다. 밀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의 희생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임용환 교수를 비롯한 전쟁사 전문 학자들도 밀지설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밀지는 없었고 폐색이 짙어져 어쩔 수 없이 투항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에 더 가깝습니다. 양쪽의 근거를 다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항복하라는 밀지가 있었느냐?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느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출병하면서 동시에 초피교역을 계속했습니다. 한명련을 통해 후금에 부득이하게 보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선군의 독자 지휘권을 확보하고 동로군 후미에 배치했습니다. 밀지가 있었든 없었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해군은 13,000명을 보내면서 동시에 후금과 가죽 장사를 했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면서 후금에겐 우린 너희 적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건 외교입니다. 양쪽 다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한쪽을 도우면서 다른 한쪽에겐 뒷문을 열어놓는 것, 이걸 지금 말로 하면 사안별 접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후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명마이너스 조선 연합군 10만 대 후금군 약 6만, 숫자로는 연합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명예작전이 엉망이었습니다. 네 갈래로 나눠 동시에 치려던 계획이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각계격파를 당했습니다. 서로군이 먼저 무너졌고 북로군이 다음으로 괴멸됐습니다. 조선군이 속한 동로군은 3월 4일 부차벌판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다른 세 군대 중 두 군데가 무너진 뒤였지만 동로군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차벌판, 3월의 만주입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땅입니다. 풀은 누렇게 말라있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조선 병사들은 열흘 넘게 행군한 뒤였습니다. 후금의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조선군 좌영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응하가 이끄는 좌영,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화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칼을 뽑았습니다. 좌영은 전멸했습니다. 김응하도 전사했습니다. 우영도 괴멸됐습니다. 강옥립이 이끄는 중영만 남았습니다. 사방이 후금군이었습니다. 이때 후금의 다이샨이 통사를 요구합니다. 강옥립은 통역관 황현애를 보냅니다. 부득이해서 온 것이다. 강옥립은 항복했습니다. 최종 집계, 조선군 12,852명 중 전사자 10,146명, 포로 약 4,000여 명, 살아서 압록강을 다시 건넌 사람 2,706명,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명나라의 위신은 결정적으로 추락했고 후금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훗날 후금은 청나라가 되고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사르후 전투는 동아시아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면 광해군의 외교를 절반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옥립, 투항한 장군, 조선에서는 적신, 즉 나라를 배반한 신하라고 불렸습니다.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는 처벌하라고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처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강옥립에게 밀지를 내린 게 광해군이었으니까요. 최소한 후금을 자극하지 말라는 방향을 설정한 게 광해군이었으니까요. 자기가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옥립은 후금에서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뒤 8년간 후금에 억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변발을 강요했지만 강옥립은 거부했습니다. 후금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접했을까요? 강옥립이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옥립은 사실상 주후금 조선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의 입장을 후금에 설명했습니다. 후금이 조선에 적대적 행동을 하려 하면 설득하고 무마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후금 사신단에 딸려 광해군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후금과 교역하는 조선 상인들 편에 은밀한 메시지를 실어 조정에 전달했습니다. 8년간 이 한 사람이 후금과 조선 사이의 완충장치였습니다.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지 않은 데에는 이 채널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외교 라인 뒤에 숨겨진 비공식 파이프, 지금 말로 하면 백채널입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친명배금으로 돌아선 인조 정부는 강옥립을 배반자라고 불렀습니다. 후금과의 비공식 채널은 끊어졌습니다. 강옥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후금의 2대 황제 홍타이지는 대조선 강경파였습니다. 조선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한 홍타이지가 명을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겠다며 조선을 침공합니다. 1627년 정묘호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강옥립은 후금군의 길잡이를 강요받습니다. 적국에 8년간 잡혀있던 조선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치는 군대의 길을 안내한 겁니다. 그 결과가 하루 평균 진군거리 100km가 넘는 쾌속 진격이었습니다.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까지 눈 깜짝할 새에 도달한 겁니다. 강옥립이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옥립은 정묘호란 중에도 후금과 조선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정에 후금의 사정을 알렸고 화해를 중재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주선으로 귀국한 강옥립에게 신하들은 적에게 항복하고 앞잡이 노릇을 했다. 즉시 참수하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강옥립이 정묘호란 때 조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측에서도 사신을 보낼 때마다 강옥립이 무사한지 확인시켰습니다. 얼마 후 강옥립은 병으로 사망합니다. 인조가 도원수 자격으로 장례를 치르라 명했으나 대신들이 충의를 지켜 죽은 김응하 같은 이들과 비교해보라며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투항한 장군이 돼 8년간 적국에서 조국을 지킨 외교관, 끝까지 싸우다 죽은 김응하도 애국자고 항복한 뒤 8년간 뒷문을 지킨 강옥립도 애국자입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광해군 외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명나라 편에서 싸우되 속으로는 후금과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 그게 광해군식 외교였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400년 뛰어넘겠습니다. 광해군에게 지금의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을 보여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2025만 2026년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을 펼쳐놓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의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한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더 얻겠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서한의 구조가 400년 전 명나라의 파병칙서와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해줬으니 너희도 해라. 안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서한을 받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위성락 안보실장이 2박 4일 일정으로 방미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 합의를 만들자 제안합니다. 루비오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습니다.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합니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협상. 다음 날에는 미국 협상단의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서 추가 협상.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합류합니다. 러트닉 장관과 2시간 통상협의, 그리고 현지 시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원래 25%에서 깎은 겁니다. 여러분이 외교부 장관이라면 미국의 25% 관세 서한에 뭐라고 답장을 쓰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 관세 25%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25%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내 여론이 폭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않고 수락하지도 않고 밀고 당기고 장소를 옮기고 사람을 바꿔가며 협상한 겁니다. 광해군이라면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안 됩니다 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알겠습니다. 다만 으로 시작했겠죠. 명나라에 파병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대는 동로군 후미에 배치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식, 거절의 말을 쓰지 않고 거절의 효과를 얻는 것, 이게 광해군식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접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합의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연내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32개 공동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 이 발언을 광해군이 들었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내 말이 광해군도 똑같은 걸 했으니까요. 명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동시에 후금과 초피 교역을 계속한 것, 적국이라고 장사까지 끊지는 않은 것, 단비 가죽이든 반도체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10월 29일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1시간 27분, 그리고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합니다. 같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전도 똑같이 마쳤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의전, 같은 격식, 미국 대통령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중국 주석을 만난 겁니다. 한쪽에 더 높은 예우를 했다는 시비가 붙을 여지를 원천 차단한 거죠. 광해군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등거리 외교입니다. 건물 하나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도 아니다. 양쪽 다 같은 수준으로 대한다. 명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후금에 우리는 적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것.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합의한 것. 이름과 시대만 다르지 뼈대는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더 격해진다. 중재와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한 겁니다. 400년 전 광해군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걸 내가 400년 전에 했는데 이제야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구먼. 북러 군사동맹.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김정은과 푸틴이 군사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조항이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한다. 이건 사실상 자동 참전 조항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가 돕고 러시아가 전쟁에 빠지면 북한이 돕는 구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걸 400년 전으로 치환하면 후금과 몽골의 연합 정도에 해당합니다. 조선의 북쪽에서 두 세력이 손을 잡은 상황. 남쪽의 명나라 미국는 같이 막자고 요구하고 광해군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직접 맞서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중간에 사람을 심었겠죠. 강홍립처럼 적국에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공식적으로는 포로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관인 사람. 후금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람. 물론 21세기에 포로 외교관을 적국에 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유효합니다. 적에게도 대화 채널을 열어두라. 공식 라인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비공식 파이프를 유지하라. 상대가 적이라고 소통까지 끊으면 기습을 당합니다. 광해군은 후금과 공식적으로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초피 무역과 강홍립이라는 두 개의 비공식 채널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가 작동하는 이중구조. 이걸 지금의 외교 용어로 바꾸면 트랙 2 외교에 가깝습니다. 정부 공식 라인 바깥에서 민간이나 비공식 인사가 소통하는 채널. 북러 동맹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공식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아 초대 외교부 2차관의 말을 다시 빌리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며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 그런데 이건 400년 전에 광해군이 이미 한 겁니다. 사안별 접근이라는 현대 외교 용어가 사실 광해군이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파병은 파병대로, 교역은 교역대로,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각각 따로 움직이되 전체 방향은 하나. 전쟁을 피한다. 실리 외교와 비겁한 외교,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한 외교는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겁니다. 결정을 회피하는 겁니다. 실리 외교는 모든 편에 서면서 자기 편을 잃지 않는 겁니다. 결정을 최대한 늦추되 결정의 방향은 이미 잡고 있는 겁니다. 광해군은 명나라 편도 들었고 후금 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위 15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긴 한 걸까요? 명나라가 미국으로, 후금이 중국으로, 초피가 반도체로 바뀌었을 뿐 줄타기의 밧줄 재질만 달라졌지 줄타기 자체는 여전합니다. 그 줄타기의 끝은 어땠을까요? 잠시 뒤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대목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빨리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서요. 1623년 3월 13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덕궁에서 쫓겨난 광해군 48세.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위도 없었습니다. 묘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묘호 없이 군으로 남은 왕은 연산군과 광해군 둘뿐입니다. 왕이었으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폐위 이후의 삶은 길고 쓸쓸했습니다. 먼저 강화도로 보내졌습니다. 15년. 강화도에서 15년을 유배살이했습니다. 1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강화도의 한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37년 다시 옮겨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광해군 본인도 몰랐습니다. 배에 실렸습니다. 배의 사면에 휘장을 둘렀습니다. 밖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배 위에서 파도 소리만 들으며 며칠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유배지, 본토에서 가장 먼 섬,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곳, 제주도에서의 형벌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위리안치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배자의 거처 주위에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칩니다. 탱자나무나 찔레나무 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나무로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습니다. 문에는 자물쇠를 채웁니다. 밖에서 잠그는 겁니다. 30여 명의 군졸이 교대로 감시합니다. 외부 출입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가시덤불 안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문 안에서 군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 4개월, 강화도 15년을 합치면 약 19년입니다. 19년 동안 가시 울타리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그 날들을 떠올렸을까요? 1만 3천 명을 보내면서 동시에 후금에 메시지를 보내던 그 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분조 시절 18살의 전선을 돌던 그때를 그리워했을까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폐위된 왕의 유배 생활이 실록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야사인 연려실 기술이나 이 영상의 남한박물 같은 문헌에 단편적으로 전해질 뿐입니다. 이 영상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제주 서성안에 위리안치되어 두문하여 자물쇠로 봉한 후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제주의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겨울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뼈를 깎습니다. 그 바람이 가시 울타리 사이로 들어왔을 겁니다. 1641년 음력 7월 1일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합니다. 67세 유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 무덤 발치에 묻어달라. 어머니 공빈 김씨. 광해군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후궁 출신의 어머니입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했을까요? 서자로 태어나 왕이 되고 쫓겨나고 19년을 갇혀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어머니였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어머니. 폐모살제라는 네 글자로 다른 어머니인 목대비를 가둔 죄를 진 그가 자신의 어머니 발치에 묻어달라고 한 겁니다. 400년을 줄타기한 외교관의 마지막 말이 외교도 정치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인조는 이 유언을 허락했습니다. 광해군의 시신은 제주에서 수습되어 관덕정에 안치된 뒤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발치에 묻혔습니다. 유언대로 지금 광해군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권면에 있습니다. 정실 문성군 부인 유씨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어머니 공빈 김씨의 성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 광해군 묘를 검색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차장도 있고 안내판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릉이라 부르기엔 너무 소박합니다. 묘호 없는 왕의 무덤은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입니다. 돌란간도 없고 성물도 간소합니다. 무덤 위에 풀이 자라고 계절 따라 들꽃이 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어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19년 유배 끝에 돌아간 곳이 어머니 발치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폐위된 왕이 정말 최고의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팩트부터 놓겠습니다. 광해군은 패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목대비를 유폐한 것도 영창대군이 죽은 것도 지울 수 없습니다. 궁궐공사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15년간 전쟁을 막았습니다. 파병을 하면서 동시에 적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적국에 두고 8년간 비공식 외교를 가동했습니다. 출병하면서 동시에 교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후금에는 적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광해군 재위 15년간 후금은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를 끌어내린 자들의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15년 안에 전쟁 2번, 왕이 도망가고 왕이 무릎 꿇고 세자와 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고 삼전도에서 이마를 9번 땅에 찍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 나라를 잃는 것과 원칙을 구부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던 자리에서 광해군은 후자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0년 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동맹의 요구와 국익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단어 뒤에는
400년 전 광해군이 걸었던 줄타기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광해군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아마 아주 잘할 겁니다. 적어도 원칙만 외치다가 삼전도에 끌려가는 일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의 서한을 받고도 정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진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옥립을 적국에 8년간 심어둔 사람이 100채널 하나 못 열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광해군의 한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실리 외교는 성공할 때 천재라 불리지만 실패하면 비겁쟁이가 됩니다. 광해군은 외교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도덕적 흠결이 서인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줬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줄타기를 잘해도 안에서 발목을 잡히면 끝입니다. 밖에 밧줄은 잘 잡았지만 안에 발판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건 400년 전에도 지금에도 같은 진실입니다. 외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부가 무너지면 외교도 무너집니다. 실리 외교는 줄타기가 아닙니다. 양쪽 밧줄을 다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밧줄을 동시에 잡으려면 발밑이 단단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밧줄은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발밑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외교 성적 10점 만점에 9점, 내부 정치 성적 10점 만점에 3점, 종합하면 비극입니다. 400년 앞을 내다본 외교관이 발밑 한 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0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뭘 배운 걸까요? 명나라가 미국이 되고 후금이 중국이 되고 초피가 반도체가 된 지금, 파병 요청이 관세 서한이 된 지금, 강옥립의 장계가 비공식 100채널이 된 지금, 400년 전 광해군이 풀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삼전도의 순서를 밟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400년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해군은 400년 전에 이미 답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양쪽 밧줄을 다 잡아라. 다만 발밑을 먼저 다져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광해군의 묘 앞에 서면 왕릉치고는 너무 소박한 봉분이 보입니다. 성물도 별로 없고 관광객도 별로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 봉분 아래 어머니 발치에 누운 사람,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은 결국 왕이라는 이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묘호도 없이 광해군으로 400년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파격적인 왕이 찾아옵니다. 어떤 왕이 어떤 현대의 자리에 앉게 될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광해군의 외교 성적표에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댓글로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써주시면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다음 에피소드 도입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광해군보다 더 뛰어난 외교관이 조선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추천 중에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